네, 다음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위원장 및 수도권 재건축 재개발 연합회 감정평가 자문위원이자 현재 감정평가법인 대화의 감정평가사이신 강무진 이사님께서 감정평가 및 사업성 이슈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화감정평가원의 강무진 평가사입니다. 네, 저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 기준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한국부동산원 소통센터의 감정평가 분야 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강의 자료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앞에서 모아타운이라다 기타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주로 이제 감정평가 그리고 사업성 분석은 당연히 저희가 조합원 분담금하고 연계가 되니까 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요입니다. 제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비례율은 저희 조합원 분담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 비례율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가자라는 그런 취지가 있고요. 그리고 비례율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들이거든요. 조합원 저희 종자자산 평가 관련한 거, 그리고 조합원 종자자산 평가 분양가 산정이죠. 그 관련한 게 서로 어떻게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 현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이 평가에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단독주택이라든가 다세대 주택, 그리고 대로변 상가라든가 안에 단독주택, 이런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가 어떻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조합원 간 형평성이 어떻게 된다,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온 건 아닙니다. 온 건 아니고 그거에 관한 아주 기초적인 원칙과 기준을 말씀을 드리고, 그걸 기준으로 조합원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실 때 조금이라도 참조되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관리처분과 감정평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타 유의사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비례율로 생각하고 계시죠? 이거는 굳이 산식이 벌써 머리에 딱 떠오르실 거예요. 비례율이라고 하면 분모가 뭐고 분자에 뭐가 올라가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께서 더 잘 알고 계실 수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근데 비례율이 왜 중요하냐? 죄송합니다. 뒤로 한번 넘어간 김에 말씀을 드릴게요. 비례율은 여러분들의 분담금을 결정하는 하나의 지표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분담금은 왜 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느냐? 당연하죠. 이 사업에 참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리처분에 있어서 관리처분뿐만 아니라 관리처분은 멀리 나간 얘기니까 지금 당장 이 사업에 참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비례율이고 그리고 분담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비례율이라는 거는 저희 법에서 정해진 게 아니에요. 저희 도정법도 그렇고 빈집법도 그렇고 어디에 저희 관리처분, 특히 조합원 분담금을 결정하는데 비례율을 기준으로 해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왜 모든 사업장에서 비례율이라는 그런 하나의 지표를 사용하고 있느냐? 가기 전에 보시면 이게 포인트가 이상하게 나오네요. 그리고 안 쉬고 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몇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제가 그럼 빨리빨리 하고 쉬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례율은 밑에 보시면 저희 도정법도 그렇고 빈집법도 그렇고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저희 조합설립 동의서 아시죠? 그 동의서에 보면 사업비 분담 내역을 동의서에 적시하게끔 돼 있어요. 그 적시하는데 총 사업비를 조합원 간에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그거를 나타내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밑에 빨간 걸로 돼 있죠? 거기에 비례율이라는 유일한 용어가 나와요. 저 법적 용어 아닙니다. 유일한 게 나오고, 부 위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분양 대상자별 3번입니다. 가로 3번 맨 밑에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 방법으로 돼 있고, 가로 열고 예시 가로 닫고로 돼 있어요. 예시입니다. 예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리 처분을 함에 있어서
굳이 비례율이라는 지표를 법적 그게 아니기 때문에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 비례율 이외에 혹 다른 더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사용하셔도 돼요. 그런데 왜 이 비례율을 쓰는 거에 대해서 조합원님도 그렇고 감정평가사도 그렇고 사업을 시행하시는 분도 그렇고 이 쓰는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도 뭐라고 얘기를 안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다른 지표도 많은데 이 비례율이 조합원 여러분들의 분담금을 형평성 있게 나눌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비례율은 조합원 여러분 분담금을 형평성 있게 나누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표고요. 그리고 이 지표가 제대로 작동되려면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지만 이 비례율이 제대로 작동이 돼요. 근데 그게 지금 조합원님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 이 비례율의 형평성을 해치는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네, 여기에서는 이제 다른 사업에서는 일반적인 개발 사업에서는 사업성 분석이라고 하면 돈이 얼마 남고 얼마 모자르고 그거거든요. 근데 저희 정비 사업에서는 오른쪽에 나와 있지만 사업성이라는 게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사업성은 조합원 간의 분담금을 어떻게 형평성 있게 나눌 수 있느냐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개발 사업에서 얘기하는 사업성 분석하고는 좀 개념을 달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앞에서 이제 계략적인 비례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이제 비례율의 구조, 비례율의 진정한 구조가 뭔가 그걸 우리는 어떻게 잘못 알고 있나 그게 제대로 작동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례율 산식입니다. 이 비례율 산식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말씀 안 드릴게요. 그리고 밑에 한 가지 예를 들어놨어요.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이건 수익성을 분석하는 다른 지표일 수도 있어요. 다른 지표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지표예요. 여기에서 사업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 있으면 내가 이 사업을 했을 때 도대체 얼마가 남을까? 라고 판단하실 때 아마 다 밑에 방법을 쓰실 거예요. 보시면. 그죠? 밑에 방법을 쓰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비사업에서 우회 방법을 써요. 비례율이라는 방법을. 그건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합원님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비례율이라는 방식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비례율의 초점은 이 사업을 했을 때 돈이 얼마 남고 모자르냐를 따지기 위한 게 아니라 그 분담금에 있어서 분담금 배분의 형평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비례율은 조합원 여러분들의 분담금 있잖아요. 절대적인 수치.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전체 사업에 있어서 100억이 남느냐 500억이 남느냐 이거를 따져주는 지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율에 따라서 조합원 여러분들의 분담금은 이런 한부터 안 바뀌어요. 의아하시죠? 우리는 다 비례율 때문에 조합원 분담금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강사 뭐야? 비례율은 조합원 분담금 이런 영향 안 미친다고? 그럼 왜 비례율을 적용하는 거야? 그리고 왜 그 비례율을 따지기 위해서 종전자산평가, 종후자산평가 그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조합원들이 돈까지 내면서 저 평가를 해서 비례율을 만들어내야 되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건데요. 옆에 보시면 아까 단독주택 부시고 다세대 주택 짓는 말씀을 아까 전 강사님도 예를 들어주셨는데 저희 정부사업도 똑같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내 땅을 내놓는 거예요. 그죠? 돈을 내놓는 게 아닙니다. 조합원이. 현물로 내놓고 또 나중에 가져가는 건 뭐죠? 현물이죠. 현금이 오가는 게 아닙니다. 사업에서 사업성 돈이 남냐 얼마 남냐 얼마 모자르냐는 거는 현금이 오가는 걸 가지고 기준으로 따지거든요. 저희 정비사업에서 현금이 오가는 요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사업비 돈으로 나가야죠. 그리고 또 일반 분양 수익. 일반 분양 수익은 돈으로 들어오죠. 그 차액만큼이 부담금인 겁니다. 그 이외에 종전자산평가, 종후자산평가 이거는 조합원 여러분들의 총 부담금에는 절대 영향을 안 해요. 1원 한 푼도. 그런데 왜 하느냐? 저렇게 해서 나오는 부담금은
여러분들이 나눠내야 될 총 분담금이고요. 그죠? 이 분담금을 저희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쪼개서 배분해서 내셔야 되잖아요. 그 배분 비율을 결정하는 이후에서 비례율을 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율은 조합원 여러분들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하나의 지표에 지나지 않지, 예를 들어서 뭐 조합원 여러분의 전체 부담금이 얼마다 이거를 좌지우지하는 지표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업장은 비례율이 50이니까 여기 사업성이 안 좋다, 어떤 사업성은 비례율이 150이니까 사업성이 좋다, 이거는 사업성을 논하는 절대적인 지표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조합원 세 분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저렇게 땅을 가지고 계셨어요. 위에 세 분이. 그러시다가 여기 위에 요렇게 5채 짓는 거예요. 5채 지시면서 이제 뭐 평형 그 분양 신청에 따라서 아파트를 가져가시겠죠. 가져가시고 요 세 채는 가지고 가시고 요 세 채는 일반 분양이겠죠. 당연히. 그죠? 이렇게 된 상황이고, 그리고 총 건축 연면적의 사업비 평당 1,800, 아주 사업비 단가가 단위가 잘못 기재가 돼요. 4.3제곱미터입니다. 평당 1,800 해서 저렇게 사업비가 들어요. 그렇게 되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총 분담금이 얼마인가요? 그건 당연하죠. 저 위에 있는 사업비에서 저 일반 분양 수입, 그거를 뺀 만큼을 조합원 여러분들이 나눠서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 이게 포인트가 안 되니까 불편한 포인트. 되네요. 우리 기존에 하던 것처럼 비례율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비례율, 총 분양 수입, 그리고 사업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종전자산 가액. 이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그죠? 종전돈에 종고 분양 수입 빼기 사업비로 해서 비례율이 100%가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합원별 분담금을 결정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 조합원님들이 걷어서 내는 요 총 분담금의 합계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총 사업비에서 일반 분양 수입을 뺀 그 분담금하고 합계가 똑같아져요. 결국은 비례율은 이거 총 정해져 있는 총 분담금을 조합원님들 간에 어떻게 배분해서 그거를 메꿀 것인가를 결정해주는 하나의 지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저도 지금 이 정비사업에 몸담은 지가 제가 97년 구 감정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거의 30년은 아니고 한 26, 7년 된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수많은 구역에서 종전자산 평가를 하고 종호자산 평가를 하는데 할 때마다 조합원님들이 민원을 넣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왜 이렇게 낮게 평가했냐? 라는 거예요. 종전자산을. 야, 10억인데 5억이 뭐야? 너 너무 낮게 평가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요거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비례율은 조합원 여러분들의 분담금 수준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분담금을 나누기 위한 거라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 했던 그 조건대로 종전자산 평가를, 이게 기존이에요. 기존대로 하면 요렇게 분담금을 내시는데, 종전자산 평가를 20% 낮게 평가하기도 하고 20% 높게 평가하기도 해도 다른 조건은 똑같고, 그랬을 때 계산을 해보면, 자, 조합원 간의 분담금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종전자산을 높게 평가하면 내 분담금이 줄고 종전자산을 낮게 평가하면 내가 부담금이 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혹은 조합원 분양가를 높게 평가하면 조합원님들 분담금이 늘고, 뭐 조합원 분양가를 낮게 평가하면 분담금이 낮아진다. 이거는 오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조합원님들의 총 분담금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요? 총 사업비하고
일반 분양 수입에 의해서 조합원님들이 걷어서 내셔야 될 총 분담금은 그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나 종부자산 조합원 분양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종전자산 평가는 무엇을 결정하느냐? 조합원 여러분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분담금을 조합원님들 간에 어떻게 쪼개서 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하나의 비율, 저희는 그걸 출자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출자 비율을 정하는 하나의 비율에 지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두 명이 사업을 하는데 1억, 2억 투자를 해서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1억, 2억 내서 투자를 해서 사업을 했는데 공교롭고도 개발 이익이 나중에 딱 뭐 비용 다 떼고 보니까 3억이 남았어요. 그럼 이 3억을 어떻게 나눠 가져야 됩니까? 조합원 간에 투자하신 분 중에 1억, 2억씩 내서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개발 이익이 3억이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나눠서 내셔야 돼요? 가져가셔야 돼요, 조합원님들? 당연하죠. 1억 내신 분이 1억 가져가야 되고 2억 내신 분이 2억 가져가셔야 돼요. 그죠? 이 비율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만 유지된다고 하면 전체적인 조합원의 종전자산 금액이 1억이 되건 100억이 되건 1000억이 되건 조합원 여러분들의 분담금에는 절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겠죠? 금액이 높고 낮은 건 문제가 안 돼요. 저는 평가할 때 금액이 높고 낮은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그거는 조합원 여러분들의 분담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단지 중요한 게 뭐다? 비율이다. 조합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비율이다. 비율이 중요한 겁니다. 이 비율이 뭡니까? 저희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니까 저희 구역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막 얘기가 돌더만요. 뭡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대로변 상가하고 안에 단독주택 간의 형평성의 문제. 그죠? 그리고 또 안에 내부에서도 단독주택과 다세대 간의 문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평가를 할 때는 이 비율을 정확히 따지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거지 단독주택을 뭐 40억으로 하고 뭘 얼마로 이걸 결정하기 위한 게 아니다. 물론 비율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이 결정적으로 나오는 그 금액의 수준도 물론 중요해요.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진 가격을 내버리면 안 돼. 예를 들어 10억 하는데 아무리 조합원 분담금에 영향이 없다고 해서 1억 내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온 평가의 자체는 현실성을 유지하되 가장 중요한 거는 조합원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 조합원 간의 균형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라.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리고 어떤 분 그러세요. 제가 그 내용을 어디서 봤지? 저희 그 가로주택 같은 경우에는 평가업자를, 평가법인을 인허가권자가 하나 선정하고 조합에서 하나 선정을 하거든요. 근데 조합에서 평가법인을 선정하다 보니까 조합 마음대로 막 이렇게 막 휘둘러서 조합원 간에 조합원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전혀 저는 반대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조합원 구성하고 있는 조합원 간의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평가의 기본적인 방침, 원칙을 리드해줄 수 있는 평가사가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 역할을 조합에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그 역할을 당연히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조합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가장 관심이 있으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럼 종전자산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0분까지죠. 큰일이네요. 시간이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감정평가 개요입니다. 저희 도정법이건 빈집법 이건 간에 기본적인 건데 우선 뭐 단독주택 평가를 어떻게 하고 뭐 집합 뭐 다세대 평가 이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여기서 그걸 말씀드릴 수도 없고 말씀드려봤자 도움도 안 되고 그래서 우선 평가 범위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에 나와 있죠. 네. 시장 순수 저희 구조 강남구에서 하나 업체를 선정을 하고 저희 조합에서 하나 업체를 선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조합에서 선정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조합원 간의 어떤 그런 균형을 유지시킬 수 있는 이제 경험이 있는 그런 평가 법인을 선정하시는 게 아무래도 나중에 민원이라든가 이제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그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기본적인 저희 이제 물건 유형별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요것도 저희 이제 그 종전 평가하고 나면 항상 들어오는 민원이에요. 저희 이제 민원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해서 이제 조합에 다시 그거를 보내드리는데 제 컴퓨터에는 이게 다 샘플이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너무 많아서 이런 민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건 다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해를 해소시켜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냐면 여기 나와 있죠. 이 토지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독주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토지 플러스 건물, 그러니까 토지 평가액 플러스 건물 평가액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저기 쓰여져 있죠. 네. 표준지 공시지가 시점 수정하고 뭐하고 개별 요인 하고 뒤에 빨간색 돼 있죠. 그 밖의 요인을 곱하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밑에 집합 건물은 저희가 얘기하는 다세대입니다. 보이시나 뒤에? 집합 건물은 다세대 연립을 뭘 기준으로 하느냐? 사례 단가라고 적혀 있죠. 실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딱 저거 들으시니까는 딱 손들고 얘기하시고 싶으신 분 계신 것 같아요. 야, 그죠? 그러면 집합 건물은 거래 사례로 하니까는 거의 시가로 평가하는 거고, 그죠?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하면 공시지가 엄청 낮은데 공시지가는 그럼 낮게 평가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단독주택까지 충분히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자, 여기에서 요거를 유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요거. 그 밖의 요인. 이 그 밖의 요인이 낮은 공시지가, 즉, 현실화되지 않는 공시지가, 시세에 미치지 않은 공시지가를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 단독주택 토지의 토지 단가가 1,000만 원인데 공시지가가 5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밖의 요인으로 2를 보정을 합니다. 2배를 해주는 거예요, 공시지가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세랑 똑같아지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 토지 같은 경우에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표준지 공시지가에 뒤에 있는 그 밖의 요인을 곱하게 되면 결국 이게 뭐다? 실거래 단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바보 같은 짓인데 그 밖의 요인 산정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실거래 사례라든가 이런 걸 갖다 쓰거든요. 그럼 결국은 말씀드리면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결국은 본 땅을 뭘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랑 똑같으냐면은 여기 그 밖의 요인 보정할 때 끌어다 쓴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평가 방법에 따라서 다세대 연립은 실거래로 해서 시가 다 해주면서 단독주택은 공시지가로 하고 낮게 평가해줘? 이런 오해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도 하나인데요. 뭐 뻔하죠. 저는 옛날에 자꾸 옛날 하니까 라떼 못당한 같이 꼰대같이 보이는데요. 근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옛날 얘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게 다 역사적인 게 다 경험이고 노하우거든요. 근데 요즘 너무 뭐 라떼는 말이야, 꼰대 이런 것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게 너무 폄하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다 연배가 있으셔서 옛날 얘기 제가 말씀을 드려도 별로 그렇게 화낼 것 같지 않으셔가지고 감히 옛날 얘기 말씀드릴게요. 옛날 평가할 때 옛날 멱살 많이 잡혔습니다. 왜요? 야, 시가는 1,000만 원인데 너 500만 원밖에 평가를 안 해? 너 제대로 한 거야? 조합원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나실만 하죠.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합원님 평가를 500만 원으로 하냐 1,000만 원으로 하냐에 따라서 조합원님들 개개인의 분담금에 하등에 의하라고 했죠. 이론도. 그거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건 확실한 거니까요. 변할 수 없는 거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비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가가 1,000만 원인데 너 500만 원에 평가한 거야? 이럴 수는 없죠. 왜 1,000만 원인데 500만 원으로 평가해야만 하는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저희가 원칙은 시가 기준입니다. 평가할 때. 당연하죠.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으로 평가를 해야죠. 근데 저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시장가치, 즉 시가로 평가하지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감정평가 목적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따라서는 여기 시장가치 외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시장가치 외라는 게 뭐냐? 저희 관리처분, 경제자산 평가는 관리처분으로 대한 감정평가잖아요. 그죠? 이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두 분이 사업을 하는데 나중에 돈이 남았어요. 그죠? 이 돈을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를 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분이 사업을 시작할 때 도대체 얼마씩 내고 시작했지? 이 출자 비율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애시당초 사업을 시작을 할 때 돈으로 내고 사업을 시작했으면 아주 명확해요. 따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돈을 내고 시작하는 게 아니죠. 뭘 내고 시작을 합니까? 현물, 땅을 내놓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평가하는 거예요. 도대체 조합원님들이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출자를 한 걸까라는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종전자산 평가를 하는 겁니다. 결국 종전자산 평가하는 목적은 뭡니까? 당해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대발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종전자산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개발이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익을 여기에 포함해서 평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거를 나누기 위해서 이걸 평가하는데 이 개발 이익을 여기다 넣어서 평가한다고요? 이건 넌센스죠. 넌센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할 때 보면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평가할 당시에 가보면 이미 당해사업이랑 개발이 조합원 피죠. 조합원 피가 붙을 대로 붙어가지고 도대체 이게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원래 가지고 있던 자산가치, 종전자산가치가 얼마일까를 판단하기도 못할 정도로 이미 시장이 피가 형성이 돼서 붕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평가사는 가서 뭘부터 하냐면은 도대체 1,000만 원이라고 거래되는 이 1,000만 원에 우리가 발라내야 될 개발 이익이죠. 개발 이익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을까? 그거 판단하는 걸 가장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그게 500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관리처분을 위한 종전자산 평가에는 절대적인 기본 원칙이 뭐냐? 네,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장 가치,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가치, 조합원님들이 머릿속에 알고 있는 가치, 평가해줬으면 하는 가치는 시장 가치죠. 그죠? 예를 들어 평당 5,000만 원 뭐 이런데 저희가 평가해야 될 종전자산 평가는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애시당초 가지고 있던 종전자산 가치에 당해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다 포함된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합원님들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종전자산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걸 기준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걸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즉 시장 가치에서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익을 빼놓고 나머지 이건 뭐냐? 저기 아직 강의 다 끝나고 제가 점심시간 줍니까? 점심 시간이요? 질문 시간이요. 시간이 다 됐다면 40분까지 가면요.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저희 종자산업 가치 평가할 때는 이게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여러분들 시가대로 해주세요. 내 자산 평가한 거 왜 이렇게 나중에 지금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낮게 평가했어요? 얘기를 하시는 분은 결국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조합원 간의 형평성 다 깨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종무자산은 그럼 어떻게 산정되느냐? 종무자산은 명확합니다. 종무자산은 조합원 원가를 베이스로 해서 산정이 되어야 됩니다. 왜죠? 내 사업이잖아요. 내 집 내놓고 내 돈 들여서 지으집, 내 집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분양을 뭘로 받은 거예요? 제 원가로 받은 거죠. 원가고 내가 내놓은 땅값, 종전자산, 사업비, 그죠? 거기에 만약에 일반 분양 수입이 있다, 별도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 그럼 그 수입을 빼, 그게 조합원 원가가 되는 겁니다. 이 원가를 기준으로 조합원 분양가가 결정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죠. 왜 안 됩니까? 보통 그러잖아요. 아까 거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몇 프로로 해드리겠습니다. 몇 프로 이렇게 하면 그거는 조합원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형평성을 깨고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업이 진행이 돼서 어느 정도 관리처분 저희는 뭐 관리처분 인가라는 게 없고 건축 심의하고 사업 시행 인가 때 이제 같이 통합으로 관리처분 계획 그걸 하니까 하다 보면 조합원 분양가를 결정 안 할 수가 없는데 조합원 분양가는 이제 고민이 되죠. 야, 조합원 분양 원가를 기준으로 할 거냐? 인근 시세 혹은 일반 분양가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가 고민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 관례상으로 보면 뭐 일반 분양가의 뭐 85%, 90% 이렇게 해서 그냥 조합원 그 분양가를 결정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조합원님들이 이해하기 쉬우시니까. 설사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 결정하는 율 있잖아요. 80%, 85% 결정하는 율은 뭘 베이스로 해야 된다? 이거. 조합원 분양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게 결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된다? 조합원 간의 형평성이 다 깨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40분까지가 강의고 10분간 질의니까 이제 40분을 딱 마치고 10분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저희 그 관리처분 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조합원님들이 오해하시는 그 비례율에 대한 부분, 분담금에 대한 부분, 그게 영향을 미치는 조합원 종전자산 평가, 종무자산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를 하면서 이제 조금 유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약간 언급을 제가 했었는데요. 제가 관리처분을 하는 목적은 조합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똑같이 사업을 했는데 뭐 사업이 잘 돼서 돈이 남았어요. 그럼 그 남은 돈을 배분할 때도 조합원 간에 같이 투자하시는 분 간에 당연히 형평성 있게 그걸 배분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사업이 안 돼서 돈을 손실이 나서 그거를 메꾸더라도 조합원 간에 당연히 형평성이 맞아야죠. 그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업을 했는데 누구는 부담을 덜하고 누구는 부담을 더하고 이렇게 해서 조합원 간에 분담금을 배분하는데 형평성이 깨지면 저는 그거는 굉장히 조금 좋지 않은 그런 관리처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리처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게 저희 종전자산 평가하고 종무자산 평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전자산 평가랑 종무자산 평가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관리처분에 있어서
조합원 간의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게끔 그 정도를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서 특히 종전자산 평가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가장 유의해야 될 부분은 이거거든요. 용도별로 주거용하고 비주거용, 이게 그거거든요. 단독주택하고 길가에 있는 대로변에 있는 상가, 건물 간의 균형 유지,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규모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규모하고 소규모 간의 균형 중요하고, 그리고 건물 유형별이죠. 일반 건물이냐, 일반 건물이 단독주택, 그리고 구분 건물은 저희 다세대 연립이죠. 그 간의 균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상호 간의 균형이 유지되게끔 종전자산 평가가 이루어져야지만 조합원 간의 형평이 유지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예요. 맞죠? 저희 단독이 평가하는 방법이 이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합건물 다세대 연립을 평가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이더라도 이게 단독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집합건물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효용가치, 물건의 효용가치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반 시장에 참여하는 저희 수요자들이 단독주택을 보는 시각하고 다세대 연립을 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효용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저희 사람들이 밀집해서 사는 이런 지역에서는 일부 다세대나 연립, 왜 그러면 다세대 연립은 생각해보세요. 단독 같은 경우에는 위에 집 하나, 물론 뭐 단독주택도 1층, 2층 다 쪼개서 뭐 새를 놓으시려면은 보일러나 이런 것도 다 새로 놓으실 수도 있지만, 뭐 그렇지 않다고 아주 원칙적인 것만 따지면 단독은 보일러 하나 들어갈 걸 다세대는 보일러 6개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벽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효용이 단독하고 다세대는 같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종전자산 평가할 때는 이 효용가치 비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거는 결정을 할 때 지금을 보고 하면 안 돼요. 지금은 뭐냐면 평가 당시, 보통 저희가 평가하려면 저희 같은 경우는 건축심의 단계에 들어가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건축심의 단계에는 이미 저희 사업에 대한 조합원 피가 붙을 대로 붙어서 이미 가격이 다 뻥튀기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 효용가치 비율을 나누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당해 구역도 처음부터 최소 10년 동안은 가치가 어떻게 변동이 되었는지를 추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당해 구역뿐만 아니라 당해 구역과 유사한 인근 다른 지역에 대한 샘플링도 다 해서 그 가격 수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가격이 결정돼야지만 여러분들이 고민하신다고 해야 되나, 걱정하신다고 해야 되나,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한 두세 분 정도 질의를, 너무 지치셔가지고 이제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두세 분 정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야기 참 잘 듣고 경우도 많은데, 지금 솔직히 말해 지금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어떤 내용이시죠? 아니 근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12페이지 보시면 주장 10일이 있어요. 지금 보면 저도 저희 간접주택 하고 있는데 12페이지 지금 사실 반대하는 바하고 찬성하는 바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이 동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른 2구역, 4구역, 4구역 먼저 1구역으로 주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찬성하는 바는 뭐냐면 아까 말한 다세대 연립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찬성해요. 반면에 단독에 사는 사람들은 저는 제가 다니면서 그러지 않는데 맨날 우리 집에 와가지고 반대하나 하라는 이야기 계속 해봐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야기가 안 됐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단독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파트 입주권이 한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강남의 아파트 입주권 하나 가격이 대략 3억에서 5억 정도로 저는 보고 있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전문가시니까 제보도 들어가시겠지만, 그러면 지금 10개, 여기 지금 보면 10개로 나오면 그 10개를 가져가요. 그럼 10개로 가져가면
50억을 가져가는 거고 3억이면 30억을 가져가는 거예요. 똑같은 땅 평수는 똑같은데 단독주택이나 저희 옆집이 이제 6가구 살고 있어요. 저희 한가구 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해결 방안이나 그게 뭐냐면 단독주택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몇 배를 가져가네. 나중에 분양권, 여기 지금 입주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참 좋은 말인데 입주권, 아파트 입주권을 우리는 한 개 내지 2개밖에 못 가져가는데 옆집은 우리가 땅 넓이가 똑같은데 6, 7개, 혹은 10개까지 가져간다 이죠. 그럼 오늘이라도 나는 단독주택 걸어버리고 아파트 5평짜리 10개 지어가지고 그냥 거기 분양해버리든가 아니면 내 친척들한테 다시 나눠주고 입주권을 받으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30억 내지 50억을 벌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뭐냐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거만 해결이 되시면 아마 여기 단독주택분들 다 찬성하셔야 돼요. 제 말 틀렸나요? 죄송하지만. 예, 지금 단독주택 가진 사람들이 여기 앉은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답이 그거만 해결되면 다 찬성할 거예요. 아마 예를 들면 단독주택 있는 건 입주권 6개 주겠어요. 찬성할래요? 반대하는 사람 있어요? 예,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키포인트인데 키포인트는 다 피해가고 요렇게 하나 요렇게 뭐 아까 제가 이야기 다 들었는데 다 좋은 이야기고 다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이 없이는 또 돌아가면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전히 반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또 납득이 되게 단독주택들한테 그걸 좀 해주세요. 일단 학부님께서는 맡은 분야에 대해서 이제 그건 아는데 이분은 전문가시니까 다른 데는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이 될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사실 손해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예. 우리 강사님 열심히 설명하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질문한 사람 얘기대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들어왔는가, 무엇이 가장 궁금한가. 그런데 여기에는 답은 없고 지금 고차적으로 부동산법이라든가 또 교과서들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이것만 설명하시는데 이것은 추진위원들이 배울 지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심의위원장이 가셨습니까? 계십니까? 추진위원장이요? 네, 추진위원장. 지금 오늘 뭐 일이 있으셔서 가셨어요. 그런데 추진위원장이 가시면 안 돼요. 이 결론을 듣고 가야죠. 쉽게 얘기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그 계산적으로 하는 다 모릅니다. 전문가도 여기 이 동네 전문가들 계시는데 전문가들은 아예 못해요. 단 궁금하면 전문가니 자 지금 예를 들면 10평 단독 60평 이게 제일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할 경우에 자기한테 돌아오는 그 혜택이 어떻게 되는가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이것은 무슨 위원장이 조금은 얘기해 주세요. 정답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80% 정도는 맞게끔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근데 내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다 정확하게 얘기지만 이 계산이 틀렸을 때 80% 미만 틀렸을 때 이 책임은 누가 집니다. 이 책임은 부총장입니다. 박대표 대행입니다. 아까 얘기한 위원장입니다. 문제는 추진위원장이 발표를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나 아까 돈이 기회를 강조하시는데 돈이 기회에 따라서 10점짜리는 붙었고 60점짜리는 붙었고 네가 예를 들어서 설명했으면 참 박수가 나오고서는 굉장히 속박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거기에 대한 지식 강한 것도 엉뚱한 얘기니까 사람들이 아까 저번대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을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은 이제 제 분야가 아니고 제가 답변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저희 저는 조합원도 아니고 추진위원도 아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그냥 제 3자의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할게요. 예. 아주 어르신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관련이 없는 분이 저기 왜 나와서 시간 부수면서 카메라 하시냐 이거요. 그렇죠. 거기 맞는 카메라 하셔야 될 겁니까? 그러니까 토지 비율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토지 비율 얘기하시면 그것까지 얘기하는데 모른다 하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여기 혹시 단독 말고 다세대 오신 분 계세요? 계시죠? 계시잖아요. 단독까지 단독 오신 분. 네. 여기 비율만 해도 단독보다 다세대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이걸 뭐 사업이 진행 그걸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게 조금 저희 구역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어느 구역이나 제가 담당했던 어느 구역에서건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구역 모두가 사업을 접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시고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조합원이었고 여긴 아니지만 저는 다른 데 조합원이었다가 벌써 입주를 했지만 이고 저희 어머님은 또 저희 또 공교롭게 북쪽에 있는 재개발 자, 시간이 없다니까 내가 간단히만 얘기하고 내겠습니다. 예. 더 얘기해보려. 제 답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신 분들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단독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반대한다. 아무것도 모르고 반대하니까 오늘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분들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강의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는 엉뚱한 학문적인 얘기만 하게 혹시 어떻게 어디 쪽 아이씨. 사시나요? 몇 번째 나는 사시나요? 단독에 하고 열림이 애들하고 열림이 나가는 단독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 어느 것도 다 들어옵니다. 예.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했으니까 제가 답변드릴게요. 말을 싫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네, 강사분께서 심위원장에서 답변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당신은 무슨 책임이 있어? 당신 답변할 권한이 있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혹시 박대성 목사님이신가요? 제가 저도 지금 63-9번 단독 가진 사람이에요. 사실 저는 한 49% 정도는 저도 한 올해 초까지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51%는 찬성을 하고요. 근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독이 똑같은 60평에 6가구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하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게 좀 다르다, 형평성에 따라 다르다,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49%를 반대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오롯이 똑같이 아파트로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분담금이 더 많아질 거고요. 그것도 그 부담이 된다면 현금 청산을 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 비율에 대해서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올해 초에 가장 저는 그랬는데요. 올해 초에 인건비 오르고 뭐 유가 상승되면서 뭐 원자재 값도 오르고 저는 사실 저희 집을 허물고 4층으로 지어서 나머지는 세를 주고 탑층에 저희는 살려고 거주를 하려고 뭐 환경적인 부분도 좋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했다가 지금 건물들이 이제 한 4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뭐 반지하도 물이 새고 뭐 계속 이것저것 보수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용이성이 좀 떨어지고 재산적인 가치도 아파트가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51% 네네. 일단은 네. 일단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 지금 강문진 이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